내일 역대 최다 확진이 예고된 가운데 서울에서도 오미크론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국내 최초 확진 부부가 다닌 교회를 방문한 외국인 대학생 3명입니다. 초중고등학생 감염자 1,400여 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초등학생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학교 방문 접종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인 탈원전과도 차별화를 주장했습니다. 호남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국민의힘에 입당했습니다. 삼성전자가 파격 인사를 단행하고 새 출발을 알렸습니다. 대표이사 3명이 모두 대표직을 내려놨고 가전과 모바일 사업부가 통합됐습니다. 치과 치료 중 입안으로 바늘이 떨어진 환자의 개복 수술 등이 이어지면서 치료비가 수천만 원 청구됐습니다. 치료비를 놓고 치과와 대학병원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융권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비은행권 가계대출이 지난해보다 7배 이상 늘었습니다. 금융 사기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국이 내년 2월 열리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선수단만 보내고 정부 사절단을 보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중국은 올림픽 정신을 모욕한 처사라며 반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코로나 신종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환자가 하루가 다르게 늘고 있습니다. 오늘 또 12명이 추가돼 36명으로 늘었습니다. 서울에서도 확진자가 3명 나왔는데 서울대와 외국어대, 경희대에서 공부 중인 외국인 유학생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대부분 기숙사 생활을 했고 한 명은 학교에 나와 대면 수업도 했기 때문에 대학가를 중심으로 추가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서영일 기자가 먼저 보도하겠습니다. 오미크론에 확진된 유학생 A씨가 다니는 한국외대입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인천의 교회를 방문했고 다음 날 학교에 나와 대면 수업을 들었습니다. 또 지난 1일까지 모두 3차례 도서관에 갔습니다. 외대는 14일까지 모든 수업을 비대면으로 전환했습니다. 학교 측은 확진자가 다녀간 도서관의 이용 가능한 좌석수를 당분간 30%까지 줄이기로 했습니다. 학생들은 불안합니다. 기말고사 기간인데 학생들이 학교 시설을 이용 많이 못하게 되면 학업에 크게 지장이 생긴다는 게. 서울대도 비상이 걸리긴 마찬가지. 오미크론에 확진된 유학생 B씨 외에 재학생 3명이 감염 의심 환자로 추가됐습니다. 3분은 아마 생활치료 이송이 되셨고 이제 오미크론에 대한 검사는 주변에서 아마 검사가 진행 중인 거로. 경희대는 확진 유학생 C씨가 거주한 기숙사 학생들을 상대로 PCR 검사를 권고 중입니다. 이들을 포함해 오미크론 신규 환자는 국내 9명, 남아공 입국자 3명 등 12명이 추가돼 36명으로 늘었습니다. 감염 의심 환자는 최소 9명 이상 추가됐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오미크론 첫 집단 감염이 시작된 인천의 대형 교회에 다니는 외국인 교인 상당수는 인근 마을에 모여 살고 있습니다. 때문에 당장 여기가 위험하고 내국인에 비해서 아무래도 추적이 쉽지 않은 외국인 중심으로 오미크론이 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장의 방역 상황이 어떤지 박상준 기자가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오미크론 집단 감염이 일어난 인천의 지역입니다. 외국어 간판을 단 식당과 마트, 카페 등이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중앙아시아 등에서 온 외국인이 동네 주민의 절반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교회 예배에 참석한 외국인의 대부분이 이곳에 집단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감염 확산의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앉으세요. 묵는 거 많이 없어요. 다 집에 가서 먹고. 코로나 때. 오미크론 비상이 걸렸지만 거리엔 마스크를 안 쓴 외국인도 일부 보입니다. 인천교회발 오미크론 확진자는 지금까지 29명. 이 가운데 접종 완료자는 5명으로 17%에 그칩니다. 확진자의 국적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상당수가 외국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 동네 대부분 주택이 다세대와 원룸 형태인 것도 확산세를 키울 수 있습니다. 주거비를 아끼려고 모여 사는 경우가 많다 보니 감염자가 속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We don't know what's going up. If it's very danger. TV조선 박상준입니다.
위중증 환자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가장 시급한 병상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생활치료센터를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증상이 경미한 환자들은 여기서 관리하고 응급 상황이 생기면 집보다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올 들어 생활치료센터 입소자 3명이 병원에도 못 가고 센터에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생활치료센터가 집보다 더 낫다고 할 수는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성민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오늘 774명까지 치솟아 800명이 눈앞입니다. 정부는 수도권 병원 2곳을 전담병원으로 지정하고 생활치료센터를 확장해 재택치료의 한계를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조금 더 치료 기능이 더 강화된 거점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 그러나 의료진이 상주하는 생활치료센터에서도 올 들어 3명이 사망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지난 8월 50대 여성 A씨는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했지만 폐렴 증세를 보인 끝에 8일 만에 숨졌습니다. 60대 여성 B씨는 입소 7일, 60대 남성 C씨는 입소 11일 뒤 숨졌습니다. 3명 모두 병원에 가보지도 못하고 센터에서 사망한 겁니다. 생활치료센터는 의료기관이 아니에요,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의료진의 손길이 얼마나 닿느냐는 거예요.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해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는 오늘 기준으로 11,500여 명입니다. 여기에 재택치료 환자까지 더하면 약 28,000명이 의료기관 밖에 있는 셈입니다. 생활치료센터나 재택치료의 전제 조건은 상태 악화 시 의료 대응이 즉시 이루어지는 데 있지만 곳곳에서 허점이 드러납니다. 경증, 무증상으로 분류돼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했지만 상태가 악화돼 병원으로 옮겨진 뒤 숨진 환자는 코로나 사태 후 101명입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앞서 보신 오미크론 위중증 환자 급증에 이어서 또 하나의 큰 문제가 백신 사각지대에 있는 어린이 청소년 문제입니다. 7살에서 15세까지의 환자 발생률이 고령층과 비슷한 수준으로 높아졌습니다. 소아 청소년 접종의 필요성이 커지자 서울시 교육청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접종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데 학부모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정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어제 학생 1명이 확진된 후 하루 만에 총 11명이 감염됐습니다. 만 12세인 6학년을 빼면 전교생이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가운데 7세에서 15세의 경우 10만 명당 확진자가 하루 12.6명씩 발생해 60세 이상의 환자 발생률과 똑같아졌습니다. 이에 서울시 교육청이 접종률 높이기에 나섰습니다. 고등학생에 비해 초등학생, 중학생 중심으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아 청소년에게 접종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학생들을 상대로 접종 수요 조사를 한 뒤 희망자를 상대로 보건소가 학교를 방문해 접종하는 안 등이 거론됩니다. 접종 의무화는 아니라는 게 조교육감 설명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학부모의 자율적 판단이 원칙이고요. 이제 단지 상황이 엄중함 때문에 접종 편의성을 제고하고. 하지만 일부 학부모들은 정부 입장이 기존의 자율 접종에서 사실상 바뀐 게 아니냐며 반발합니다. 백신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여전합니다. 무조건 우리는 백신을 안 맞겠다, 반대다라는 말씀 아니고요. 백신 접종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달라는 말. 만 12세에서 18세의 방역 패스 적용도 60여 개의 학부모 단체가 오는 9일 반대 집회를 예고하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청소년에게까지 방역 패스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서 학부모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위험할 수 있는데 백신 접종을 강요하지 말라는 게 반발의 핵심입니다. 청소년 감염 확산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정부의 입장도 이해가 되고 또 소중한 자녀의 건강, 학습권 침해를 우려하는 부모들의 걱정도 100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홍보 부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데 그렇다면 외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유혜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뉴욕의 백신 접종 센터. 5살 소녀가 씩씩한 표정으로 주사를 맞고 환하게 웃습니다. Because I'm really brave. Because I'm a big girl now and I'm no longer a little kid. 뉴욕은 14일부터 5살에서 11살 사이 어린이에게도 방역 패스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식당, 공연장 등 실내 시설에 들어가려면 어린이들도 백신을 한 번 이상 맞았다는 증명서를 내야 합니다. That's why I describe the actions we're taking today as a preemptive strike. But vaccination is the central weapon in this war against COVID. 어린이 접종을 승인한 유럽에서도 백신 패스를 적용하는 나이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독일은 6살, 이탈리아와 프랑스는 12살 이상입니다. 방역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기 때문이지만 어린이까지 의무화하는 건 가혹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만에 하나 부작용을 걱정하는 겁니다. But at the same time, you shouldn't make people do something they don't want to do. It's cruel and unusual. 하지만 5살 이상은 접종해도 괜찮다는 국가들이 많아지고 있어서 의무화 연령도 이에 맞춰 낮아질 걸로 보입니다. 호주와 캐나다도 5살 이상으로 승인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예, 지금부터는 대선 전국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연일 문재인 정부와의 거리두기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국민들의 부정적 여론이 큰 정책에 대한 차별화 전략이죠. 부동산 문제 탈원전 정책이 대표적인데 오늘도 국민이 원치 않는다면 하지 않겠다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김복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주택자들의 고충을 듣던 이재명 후보는 주택 공급을 강조하며 아무리 수요를 억제해도 풍선 효과가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진보 정권의 주택 정책이 악순환을 만들었다며 과거 민주당 정부의 실패를 사실상 자인했습니다. 수요를 통제하면 비정상적인 집가 상승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봤던 거죠. 그런데 시장은 좀 다르게 반응했던 겁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출 규제에 따른 실수요자 피해를 언급하면서는 현장을 모른 행정엔 용서가 안 된다고 비판 강도를 높였습니다. 일률적으로 금융 통제를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배려가 부족했던 거죠. 현장성이 부족해서 공직자의 무능과 무지는 그건 죄악입니다. 죄악. 탈원전 재검토 여론이 64.7%로 우세한 상황에서 7천억 원의 매몰 비용을 감수하고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중단한 걸 되돌리는 것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 뜻에 맡기는 방향을 검토해봐야 된다. 한 번 결정하면 후퇴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 벽창호 아닙니까? 다만 자신의 공약인 국토보유세 도입은 국민을 설득할 자신이 있다고 했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도 포기한 게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본인의 색깔로 높은 정권 교체론을 돌파하겠다는 전략으로 읽히지만 친문 지지층의 이탈을 불러올 수 있다는 고민도 내부적으로 제기되는 분위기입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선거전이 달아오르면 정치권에서는 머리와 입이 따로 움직이는 현상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선거전 초반을 달궜던 특검 문제가 바로 그렇습니다. 대장동 의혹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고 여야 어느 누구도 특검하지 말자는 사람은 없는데 그렇다고 협상이 진전되는 것도 아닙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서로를 향해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며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 여야 지도부의 속내는 뭔지 최지원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힘이 사용했던 구호를 인용하며 이틀째 대장동 특검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제가 그 말씀 또 그대로 돌려드리겠습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윤석열 후보가 범인일 수 있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의혹과 윤석열 후보의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까지 성역 없이 특검을 하자는 겁니다. 국민의힘 역시 부산저축은행 건을 포함해 조건 없이 특검을 실시하자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정작 특검을 논의해야 할 양측 원내 지도부는 실무 협상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원내대표 회동을 요구하며 이 후보와 민주당이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국민 앞에 나와서 특검하자고 큰 소리치고 민주당은 뒤에 숨어서 특검을 온몸으로 막는 이중 플레이. 반면 민주당은 회동 요구에는 답하지 않은 채 오히려 야당이 시간을 끌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내부적으론 윤 후보보단 이 후보에게 여론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며 특검의 부정적인 기류가 적지 않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두 후보가 직접 원내대표에게 특검 협상을 지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로 간에 지금 삿대질 정치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서로 침대 축구해서 시간 끌고 넘기고. TV조선 최지원입니다.
어제 출범한 국민의힘 선대위는 살리는 선대위란 이름을 내걸고 첫걸음을 떼었습니다. 약자동행위원장을 직접 맡은 윤석열 후보는 범죄 피해 지원센터를 찾아서 국가의 기본 임무를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홍현주 기자입니다. 살리는 선대위란 큰 글자 앞에 희망, 정의, 국민 등 살려야 할 대상들이 나열됐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선대위 출범 첫 회의를 마치고 첫 현장으로 범죄 피해 트라우마 지원센터를 찾았습니다. 윤 후보는 국가의 제일 책무는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범죄의 예방과 또 이 피해자의 재기와 이 극복을 위해서 많은 지원과 투자를 하겠습니다. SNS에도 국민의 생명을 강조하며 집권 세력이 서해 공무원의 죽음을 은폐하려 하고 천안함 용사의 죽음은 왜곡하려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과 전북의 이용호 의원이 오늘 선대위에 합류하면서 본격적인 외연 확장에도 시동을 걸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습니다. 지역 감정을 이용한 정치, 이것도 역시 종식돼야 된다고.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후보를 중심으로 자신감에 충만해야 한다며 힘을 북돋았습니다. 별다른 큰 실수만 하지 않으면 저는 정권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윤석열 선대위는 백신 부작용의 인과성 증명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첫 번째 정책 공약을 내놨고 앞으로는 온라인상에서 국민들의 아이디어를 공약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영입된 30대 청년 노재성 씨의 과거 발언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휘발성이 높은 5.18 관련 발언에 대해서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당사자와 국민의힘은 뭐가 문제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의 공격에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영입 인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한 유권자들의 감흥력이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이어서 더더욱 그렇습니다. 황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3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시민 유세로 화제가 됐던 37살 노재승 씨. 예전에 서울의 찬란한 발전을 이뤘던 그 CEO에게 다시 한번 저는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영입되자 민주당은 SNS에서 망언을 해온 인물이라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이런 인물을 정강정책 1호 연설자로 지명한 것을 국민께 사과하고 즉각 사퇴시켜야 합니다. 노 위원장이 5.18 정신이란 영상을 공유하며 성역화한다고 했다는 글이 특히 논란입니다. 해당 영상에는 역사 왜곡 특별법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폭동이란 표현이 한 차례 등장하는데 왜 중무장은 관점에 따라 폭동이라 볼 수 있는 면모도 조국 전 장관 등 여권에선 노 위원장이 5.18을 폭동이라고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노 위원장은 5.18 정신을 얼룩지게 하는 행태를 비판했을 뿐이라며 자신이 폭동이라고 했다는 건 왜곡 보도라고 반박했고 해당 영상 제작자도 민주당이 황당한 소리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규직 제로, 불법 시위의 실탄 사용 등의 발언도 극우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노 위원장은 앞으로 신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된 이상 앞으로는 말과 행동의 무게감을 느끼고 TV조선 황선영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검사장의 형인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윤 전 서장은 세무조사를 무마해준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구속 여부는 이러면 오늘 밤 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그렇게 되면 동생이 윤석열 후보의 측근이라는 점에서 윤 후보에게도 도덕적 타격이 미칠 수 있습니다. 장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개발업자 등에게 청탁 명목으로 1억 3천만 원 받았던 혐의 인정하십니까? 검찰은 윤 전 서장이 사업가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법조인과 세무당국 관계자를 연결해주는 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윤 전 서장은 2017년부터 2018년 사이 부동산업자 A씨 등으로부터 1억 3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앞서 3일 윤 전 서장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 전 서장 수사는 지난해 11월 A씨가 윤 전 서장과 사업가 최모 씨로부터 금전 손해를 입었다며 검찰에 진정을 제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윤 전 서장 측근으로 알려진 최 씨는 A씨 등으로부터 수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10월에 이미 구속 기소됐습니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후보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윤대진 검사장의 형입니다. 검찰은 윤 전 서장의 신병을 확보하면 청탁을 받은 공무원 등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윤 전 서장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공수처가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해서 얼마 전 수사팀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런데 파견 나왔다 돌아간 검사까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해 논란이 됐는데 해당 검사가 공수처에 관련 기록 열람을 요구하자 공수처가 언론에 다 나온 맹탕 자료를 보내 다시 반발을 불렀습니다. 공수처의 적절치 못한 발언 그리고 업무 처리가 연일 논란을 일으키고 있고 김호수 검찰총장은 공수처와 검찰의 갈등을 무거운 마음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권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세진 부산지검 부장검사는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기소되기 전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팀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이뤄진 공수처의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임 검사는 공수처가 허위사실 등을 근거로 영장을 신청한 의심이 든다며 수사기록 열람을 요청했습니다. 공수처에서도 분명히 소명할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공수처가 보내온 건 언론에 이미 보도된 자료. 수사팀 관계자는 언론 보도 내용에 각주 하나만 추가됐다면서 이마저도 파견 검사와는 관련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압수수색 포함 근거를 못 내보인 셈인데 임 검사 측은 추가 대응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은 이와 관련해 무거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수원지검 수사팀은 공수처 수사에 대한 총장의 입장을 물었는데 김 총장은 수사와 감찰이 진행 중이라 입장 표명이 조심스럽다며 사필 규정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검찰 내부에선 부당한 수사를 계속 받으란 거냐, 발언을 정정해달라는 등 반응이 나왔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알고 지내던 여성의 금품을 빼앗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5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이 남성은 시신 유기를 도왔던 공범도 살해했습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검은색 모자를 쓴 남성이 법원으로 들어섭니다. 알고 지내던 여성과 공범까지 살해하고 유기한 50대 A씨입니다. 계획적인 살인이었습니까? 범행을 은폐하려고 공범 살해하신 겁니까? A씨는 지난 4일 인천의 한 건물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한 뒤 후배 B씨를 불러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A씨는 여성의 카드로 현금 수백만 원을 인출해 챙겼습니다. A씨는 이튿날 금전 문제로 다투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다는 이유로 공범 B씨마저 살해했습니다. A씨는 이곳 인근에서 미리 준비해둔 둔기를 꺼내 공범을 살해한 뒤 유기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범행 당시 휴대폰 전원을 꺼놨고 살해 도구를 미리 준비한 점, 렌터카나 지인의 차량만 이용하고 거짓말로 공범을 유인한 점 등을 토대로 계획 범죄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모를 갈취하려고 공범도 다친 거나 사체 상태를 봐서 우발적보다는 좀 계획적이지 않나. 법원은 오늘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경찰은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치과에서 충치 치료를 받던 환자에게 날벼락이나 다름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치과 치료용 바늘이 입 안으로 떨어지면서 개복 수술까지 하게 된 건데 사고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수술 뒤 환자 증상이 악화되면서 치료비가 수천만 원 청구됐습니다. 환자와 치과 사이에서 치료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더 자세한 상황은 차순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6개월 전 충치 치료를 위해 치과를 찾은 65살 안모 씨. 치료를 받던 중 의사의 당황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의사가 큰일 날래 하는 거예요. 길이 약 3cm, 뾰족한 기구가 입안에 떨어지면서 순식간에 식도로 넘어간 겁니다. 엄청 뾰족하네. 대학병원 응급실까지 향하는 동안 기구는 소장까지 넘어갔고 안 씨는 결국 개복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개복 수술 봉합 부위가 열흘 만에 터지면서 탈장이 생겼고
이후 장이 막히는 폐색 증상까지 겹쳐 2차례 더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치료비는 약 3,5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안 씨는 원인을 제공한 치과 측이 전부 보상할 것을 요구합니다. 당신이 이걸 안 빠뜨렸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조차 않았으니까 돈을 내라. 반면 치과 측은 첫 번째 수술비 약 1,000만 원은 지급했지만 추가 수술비 약 2천여만 원은 대학병원 측 책임이 있을 수 있다며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두 번의 수술과 그 후유증에 대한 거는 책임 소재를 이제 정확하게 좀 밝히는 게 좋겠다. 치과 측은 소송이나 의료 분쟁 조정 중재원 등을 거쳐 산정되는 과실 비율에 따라 보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 강아지 19마리를 입양해서 잔인하게 학대하고 죽인 피해자가 붙잡혔습니다. 입에 담을 수 없는 수준의 학대가 반복됐고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이렇게 동물 학대는 계속 늘고 있는데 그 잔혹한 행태에 비해서 처벌은 관대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늘 포커스는 동물 학대 솜방망이 처벌에 맞췄습니다. 아파트 화단을 파헤치자 동물 사체가 나옵니다. 40대 남성이 입양한 개를 잔혹하게 죽인 뒤 유기한 현장입니다. 지목한 데에서 아이들 사체를 빼내고 이 아이들의 사체 형태를 봤을 때 너무 잔인하게 고문을 당해서 죽임을 당했고 피의자는 신분증과 회사 사택 사진을 보여주며 사랑으로 키울 것처럼 입양 보내는 사람을 속였고 입양한 뒤에는 19마리를 모두 학대하고 죽였습니다. 경찰은 화단을 파헤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피의자를 긴급 체포했지만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은 기각됐죠. 본인이 인정하고 한 부분은 19건이라고 지금 동물 보호 위반이죠. 학대인데. 길고양이를 활로 쏘고 너구리와 토끼를 잔혹하게 죽인 뒤 영상을 공유한 이른바 고방 사건. 시민 27만 명이 엄중 처벌을 청원했고 검찰 역시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범인이 동물보호 활동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것은 동물 학대를 방조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합니다. 양형 기준이 현재 국내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동물 학대 사건이 발생을 해서 어렵게 기소가 되더라도 재판부의 판결이 굉장히 들쑥날쑥하게. 지난 9월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죠. 바뀌는 법만큼 동물도 소중한 생명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야 하지 않을지.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대장동 수사팀이 지난달 이른바 쪼개기 회식을 한 뒤에 7명이 연이어 확진되면서 수사에 상당한 차질을 빚었었죠. 그런데 이들이 쪼개기 회식을 마친 뒤에 11명이서 2차 회식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사적 모임은 10명의 제한을 뒀으니까 명백한 위반입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서울 서초동의 한 건물 지하에 위치한 술집.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수사팀 11명은 지난달 4일 이곳에서 회식을 했습니다. 화천대유 최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가 구속된 날이었습니다. 수사팀 15명은 서초동의 한 고깃집에서 7명, 8명씩 나눠 앉는 쪼개기 회식을 했고 이 가운데 11명이 2차로 술집을 찾은 겁니다. 당시 코로나로 수도권 방역 수칙이 사적 모임 10명 제한이었는데 이를 어긴 겁니다. 결국 1, 2차 회식 모두 방역 위반이었고 이날 회식 이후 부장검사를 비롯해 7명이 연이어 확진됐습니다. 이 때문에 김만배 씨 등 조사가 미뤄지는 등 수사에 상당한 차질을 빚었습니다. 관할 서초구청은 회식에 참가한 수사팀 전원에게 1인당 10만 원 과태료 사전 통지서를 보냈고 해당 술집과 고깃집에는 각각 과태료 150만 원과 운영 중단 10일 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과태료 사전 통지서를 한 거예요. 사전 통지서를 발송한 거죠. 검찰은 회식을 주재한 유경필 부장검사를 수사팀에서 배제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부산 해운대의 한 공공기지에 레이더 장비가 반입되는 과정에서 경찰과 주민 간 몸싸움이 벌어져서 주민 부상이 이어졌습니다. 이 주민들은 전자파 피해를 주장했는데 하동원 기자가 주민들의 얘기를 더 들었습니다. 대형 트럭이 비좁은 산길을 오르자 피켓을 든 주민들이 길을 막고 나섭니다. 경찰과 주민들이 한 대 뒤엉켜 몸싸움을 벌입니다. 군 당국은 오늘 새벽 6시쯤 부산 해운대 장산 공군기지에 탄도미사일 감지용 레이더 장비를 반입했습니다. 마을 주민 50여 명이 전자파 피해를 주장하며 진입로를 봉쇄하면서 경찰과 충돌했습니다. 경찰은 1000여 명을 투입해 5시간 만에 진입로를 확보하고 강제 해산을 거부한 혐의로 주민 4명을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강제 해산 과정에서 한 주민이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주민 4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군 당국은 레이더 전자파는 인체에 해롭지 않다고 밝혔지만 주민들은 군 당국이 충분한 설명이나 협의도 하지 않았다고 반발합니다. 이거는 군사 기밀이라고 자기네들은 타협도 안 하고 이렇게 해서 양해도 구한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민대책위는 공군 레이더 철거 활동을 지속하고 경찰의 과잉 진압에도 엄중 항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셀프 빨래방이 인기입니다. 이 큰 빨래를 할 수 있는 대형 세탁기가 구비되어 있는 데다가 건조까지 단숨에 해결돼서 소비자 만족도가 높은 건데요. 그런데 결제에서 불만이 이어집니다. 대부분 전용 카드에 충전하는 방식을 내세우지만 막상 이 카드를 같은 프랜차이즈 다른 지점에서 사용하려면은 먹통이 되는 등 불편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소비자탐사대 송지욱 기자입니다. 큰 이불부터 한 달치 빨래까지 척척 세탁해주는 셀프 빨래방. 주택가는 물론 관광지에도 여기저기 생겨납니다. 지금 세탁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빨래는 빨리 돼서 좋아요. 비용 결제는 동전이나 충전카드로 하는데 동전 교환이 불편하다 보니 충전카드를 많이 씁니다. 500원짜리 생기는 게 싫어가지고. 업주도 선결제인 충전카드 사용이나 멤버십 가입을 유도합니다. 하지만 충전 결제 방식을 놓고 이용객 불만이 커집니다. 카드 발급 비용을 과도하게 떼거나 근데 카드 발급비가 1,000원이나 해? 현금 거래를 요구합니다. 가능했잖아. 대단히 싫은데. 현금 영수증 돼요? 같은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이에도 카드 호환 사용이 안 돼 새로 구매해야 합니다. 여행객이 많은 제주도의 한 유명 셀프 빨래방에서 충전 카드를 사 세탁을 해봤는데 이제 빨래가 모두 끝났습니다. 충전 카드에 남아있는 잔액은 다른 지역의 다른 지점으로 이동해서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같은 프랜차이즈인데도 카드 사용이 안 됩니다. 이거 다른 지점에서 가입한 건 안 되는 거예요? 소리는 달라요. 왜 달라요? 그런데도 카드 잔액은 환불이 안 되는 곳이 대부분. 충전할 만한 환불이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원래 그때 이렇다 보니 지난 5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셀프 빨래방 민원 가운데 결제 환불 피해가 20%, 세탁물 훼손 문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1,000원이 남았으면 나머지 여기 3,000원을 이렇게 동전으로 넣어도 되는 그런 기능이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또 충전을 해야 되잖아요. 셀프 빨래방은 전국 4,500곳에 달하고 시장도 해마다 약 23%씩 성장해 올해 시장 규모는 2천억 원대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아직 관련 분쟁 해결 기준이나 표준 약관도 없습니다. 개별 소비자 입장에선 작은 돈이라 하더라도 또 공급자 입장에서는 그게 모이면 또 큰 돈이 될 수가 있는데 그것 자체가 부당한 이득이죠. 소비자를 기만할 요소가 충분하다. 그래서 이것은 원천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는. 빨래방 결제 방식 불편과 불만, 못 고치는 건지 안 고치는 건지. 소비자 탐사대 송지욱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내년 2월에 열리는데 미국이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중국의 인권 탄압에 대한 항의 표시로 선수단은 보내지만 정부 사절단은 보내지 않겠다는 뜻이죠. 중국은 당장 올림픽 정신을 모욕한 처사라며 강경하게 반발했습니다. 송무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교적 보이콧,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 지난달 화상 정상회담 직후 바이든이 여지를 남겼습니다. There be a government delegation to the Olympics? I'm the delegation and I dealt with it. 그로부터 20일 미국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선수단은 가지만 외교적인 차원의 정부 사절단은 가지 않습니다. 중국 신장 등에서 벌어지는 인권 탄압에 대한 항의 차원입니다. would treat these games as business as usual in the face of the PRC's egregious human rights abuses and atrocities in Xinjiang, and we simply can't do that. 중국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초청도 안 했는데 뜬금없이 보이콧을 먼저 얘기한다며 보복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是对奥林匹克宪章精神的严重玷污，是赤裸裸的政治挑衅。 2028년 LA 하계올림픽을 염두에 둔 건지 다른 어떤 형태의 보복인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외교적 보이콧은 9일 시작되는 서방 국가들의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영국과 캐나다, 호주 등은 이미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금융당국의 대출 옥죄기가 시중은행을 넘어서 제2금융권의 대출 문턱까지 속속 높이고 있습니다. 돈이 급한 서민들은 위험한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고 금융사기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김연아 기자가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서울 광장시장에서 40여 년간 장사를 해온 장봉택 씨. 경영난 누적 속에 대출 신청마저 거절당하고 있습니다. 신용이 뭐 좋으면 안 되고 나빠야 된다 그래서 나쁘면 되나 보다 하고 갔더니 나빠도 안 되고. 이미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들은 대부업체라도 찾아야 할 판입니다. 사채 이런 거라도 생각해봐야지. 생활비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 금융당국 압박으로 시중은행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비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액이 작년에 7배로 늘었고 결국 이금융권 대출 한도마저 바닥을 드러내는 가운데 새마을금고와 신협은 일부 가계대출의 중단에 나섰습니다. 보험사 대출도 3분기에 증가세가 확연히 꺾였습니다. 이렇게 곳곳에 대출길이 막히면서 중저신용자들이 제도권 밖으로 밀려날 위험에 처하고 총량 규제를 하라고 하면은 이제 신용이 어려운 쪽을 줄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불법 사금융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올해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는 작년보다 30%가량 늘었고 급전이 필요한 이들을 노린 메신저 피싱 피해액도 2.6배 늘었습니다. 금융당국은 내년 중저신용자 대출에 충분한 한도를 준다는 입장이지만 수요 충족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김연아입니다. 예, 내일부터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오릅니다. 42만 가구가 혜택을 볼 전망이라고 하는데 당장 내일 적용되는 양도세 얼마나 줄어드는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최원희 기자, 당초에는 빨라야 이달 중순쯤은 돼야지 시행될 수 있을 거라고 전망을 했는데 정부가 상당히 서두르는 것 같군요. 네, 그렇습니다. 시장 혼선을 의식한 걸로 보입니다. 지난 2일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언제 시행될지 몰라서 매도인의 잔금 연기 요구가 빈번했다고 합니다. 예. 한건은 커미션 주겠다 그런 식으로 유도해가지고 날짜를 미루자 그렇게 협의하고 있는 중에도 있었고 다행히 빨리 당겨줘요. 만약에 늦었다면 아마 혼선이 될 기회 많은 건이 생겼을 거예요. 네, 정부가 통상 2에서 3주 걸리는 행정 절차를 서두르면서 내일 법안이 공포되고요. 공포되는 날 시행된다고 규정됐기 때문에 내일부터 적용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은 얼마나 줄게 될까요? 1가구 비과세 요건은 가족 전체가 주택 하나만 2년 이상 보유해야 하는데요. 2년 전에 6억 원 넘게 주고 산 집이 이제 실거래가로 거의 2배 가까이 12억 원이 됐다고 할 경우 현행 9억 원 공제에선 초과분 3억 원에 대해서 양도세를 내야 하지만 내일부터는 양도세를 한 푼도 안 내도 됩니다. 서울 마포구 아파트를 2년 전 16억 원에 구입해서 19억 원에 팔 경우 현행 세율대로라면 납부세액은 현 기준 2,656만 원에서
1,467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8억 원에 사들인 동작구 아파트를 2년 살다가 15억 원에 처분하는 경우 역시 현행 세율을 적용하면 양도세는 9,538만 원에서 3,618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예. 원래 내야 하는 세액의 37% 수준입니다. 자, 어쨌든 이 정도면 양도세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좀 매물이 좀 나올까요? 당장 매물이 눈에 띄게 증가하진 않을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1주택, 다시 말해서 실거주를 위한 실수요자 대상 양도세 완화하기 때문에 갈아타기 매물이 조금 늘어날 수 있다는 게 업계 예측입니다. 1주택자들의 다수는 하나를 내놓고 다시 인근 지역에서 갈아타기 하기 위한 수요이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매물 확대 효과까지 분명히 보려면 다주택자들에게까지 이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 이런 얘기 같은데 그렇다면 다주택자들에게는 전혀 이 조치의 혜택이 없습니까? 다주택자가 1주택자가 된 뒤에 2년 거주 요건을 채운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는 있겠죠. 여당 내에서도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 방안이 거론되긴 했지만 정부는 추진 계획이 없다고 못 박았고요. 오늘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부담스럽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동안 다주택자 양도세를 강화해왔던 정부 여당으로선 자칫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모양새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궁극적으로는 이 양도세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이제 시장의 매물을 늘려서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켜보자 이런 취지도 있는 건데 거기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군요. 네. 예, 최원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 삼성전자가 대표이사 3명을 모두 교체하는 파격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10년 만에 가전과 모바일 부문을 합치는 조직 개편도 이뤄졌습니다. 뉴 삼성을 내건 이재용 호가 본격 쇄신에 나섰다는 평가입니다. 보도에 박상현 기자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뉴 삼성 밑그림이 공개됐습니다. 김기남, 고동진, 김현석 대표이사 3명을 전격 교체하는 파격 인사를 단행한 겁니다. 가전과 스마트폰 사업부도 10년 만에 통합했습니다. 반도체 부문 김기남 부회장의 후임으로 경계현 삼성전기 사장이, 가전 스마트폰 사업부 수장으론 한종희 사장이 부회장으로 승진하며 대표이사를 맡게 됐습니다. 김기남 부회장은 종합기술원 회장으로 승진해 후진 양성 역할을 맡게 됐고 정현호 사업지원 TF 사장도 부회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최윤호 사장은 삼성 SDI 대표이사로 자리를 옮겨 배터리 사업을 이끌게 됐습니다. 위기감을 말한 이재용 부회장의 의지가 파격 인사로 이어진 겁니다. 현장의 그 처절한 목소리들, 시장의 냉혹한 현실, 제가 직접 보고 있게 되니까 마음이 무겁네요. 삼성전자는 이번 인사가 불확실한 경영 환경을 극복하고 초인류 100년 기업으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변화하고 있는 글로벌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기업들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보다 과감한 형태의 인사 혁신으로 보여지고요. 삼성은 이번 주 후속 인사에서 30대를 임원으로 기용하는 등 세대 교체를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인물 사진의 거장 필립 할스만은 자연스러운 표정을 포착하기 위해서 피사체의 점핑을 유도했는데요. 오드리 헵번, 닉슨 대통령 등 유명 인사들은 점핑의 순간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임소인 기자입니다. 신발을 벗어던지고 치마를 입은 채 다리를 활짝 벌려 뛰어오른 오드리 헵번. 대배우의 자태는 온데간데 사라지고 10대 장난꾸러기로 돌아온 듯합니다. 관능적인 이미지의 마릴린 먼로도 발을 땅에서 떼는 순간 스타의 가면을 벗어던지고 자유로워집니다. 점핑을 통해 피사체의 순수한 내면, 즉 심리적 초상을 끌어낼 수 있다고 믿었던 필립 할스만의 사진입니다. 미국의 리처드 닉슨 대통령과 왕위 계승 대신 사랑을 택한 영국의 윈저 공작 부부도 그의 카메라 앞에서 무장 해제됐습니다. 교과서나 아니면 뉴스에서 옛날에 보던 사람들을 표정이 딱딱한 사람들도 되게 다양한 표정들을 볼 수 있어서 좀 해방감 같은 게 좀 느껴진 것 같아요. 수많은 유명 인사의 사진을 찍은 필립 할스만은 라이프 잡지의 표지를 101번이나 장식하며 사회에 영향력을 끼쳤고
살바도르 달리의 초현실주의 세계관을 사진으로 구현해내며 예술사에도 족적을 남겼습니다.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기적, 희망, 행복 그런 메시지 전하려고 했던 것처럼 지친 한국 많은 분들에게 2022년 좀 더 미래를 향해서 도약하자, 점프하자는 의미에서 도약의 순간, 발끝을 타고 올라오는 밝은 에너지가 지친 사회에 희망을 전합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프로축구에서 사상 첫 5연패를 달성한 전북의 주장 홍정호가 최고의 별에 등극했습니다. 이 수비수의 MVP 수상은 24년 만입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국내 선수로는 5년 만에 득점왕에 오른 주민규가 경쟁자였지만 홍정호의 MVP 수상엔 이견이 없었습니다. 100점 만점의 절반에 가까운 점수로 최고의 별에 등극한 홍정호. 화려한 스포트라이트와는 거리가 먼 포지션이기에 수비수의 MVP 수상은 지난 1997년 김주성 이후 무려 24년 만의 진기록입니다. 주목을 받지 못하는 자리다 보니까 수비수 대표로 더욱더 모범적인 모습으로 보답을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정호는 38경기에서 37실점, 리그 최소 실점을 기록한 전북 수비의 핵심으로 위기의 순간에선 직접 골을 넣는 해결사 능력까지 뽐냈습니다. 감독상 역시 김상식 감독에게 돌아가며 전북 잔치가 만들어졌습니다. 시즌 초반 부진한 경기력에 일부 과격 팬들의 근조 걸개까지 등장하는 마음고생도 있었지만 통산 9번째 우승을 이끌며 최고의 마무리를 보여줬습니다. 특히 우승 직후 선보인 울분의 춤사위가 많은 팬들에게 웃음을 안겼습니다. 전북 현대라는 팀이 항상 우승을 해야 되는 팀이고 팬들이 많이 좋아해 주셔가지고요. 좀 더 길게 할까. 사상 첫 K리그 5연패에 시상식까지 휩쓴 전북은 최고의 피날레로 2021년을 마쳤습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2021 TV조선 경영대상 시상식에서 오원석 코리아 FT 회장이 7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금호 석유화학그룹과 신협중앙회,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등 48개 기업과 공공기관, 지자체 등이 수상했습니다. TV조선이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후원하는 경영대상은 고객 만족을 실천하는 기업과 단체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습니다. (1960년) 일본 어느 대학생이 교토절에서 국보 목조 미륵 반가사유상을 넋놓고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끓어오르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뛰어 올라가 불상을 끌어안았습니다. 그 바람에 불상의 손가락 하나가 부러지자 주워들고 도망쳤죠. 일본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반가상을 연모했던 그는 며칠 뒤 손가락을 들고 자수했고 이 와중에 불상의 재질이 밝혀졌습니다. 한반도 특산 소나무, 적송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반가상은 신라 작품이라는 사실이 일본 학계에서도 부인하기 어려운 정설이 되었습니다. 철학자 칼 야스퍼스는 교토 반가상을 보고 지상의 모든 속박을 초월해 도달한 인간 존재의 가장 청정하고 원만하고 영원한 모습이라고 예찬했습니다. 그런 야스퍼스가 생전에 이 신라 반가 사유상을 봤다면 또 얼마나 놀랐을까요? 두 불상은 빼닮았습니다. 세계의 봉우리처럼 솟은 삼산관을 쓰고 오른발을 왼 무릎 위에 얹은 반가부자로 앉아 오른손 끝을 뺨에 대고 깊은 생각, 사유에 잠겨 있습니다. 세계인을 매료시킨 교토 반가상의 미소는 또 하나 삼국시대 반가사유상에도 깃들어 있습니다. 슬픈 얼굴인가 하면 그리 슬픈 것 같지 않고 미소 짓고 계신가 하면 준엄한 기운이 누르는 형언할 수 없는 거룩함. 새 불상의 입가에 옅게 걸린 미소는 우아하고 오묘하고 숭고한 자비로움 그 자체죠. 세계에 이런 점 남짓 남아있는 반가사유상 중에 가장 뛰어난 세 작품이 모두 우리 선조들 손에서 탄생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닌 두 걸작은 1년마다 교대로 전시하면서 한 점은 늘 중앙박물관 수장고에 있었습니다.
일본이 진작부터 반가상의 감동을 한껏 섬세하게 살린 상설 전시 공간을 만들어 세계적 명품으로 띄웠음을 생각하면 참 소홀했습니다. 이제 뒤늦게나마 두 반가상만 모신 사유의 방이 문을 열어 이 고단한 시대 마음 둘 곳 몰라하는 사람들을 사유와 묵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천몇백 년 그 자태 그대로 흐트럼없이 무엇을 그리도 골똘히 생각하는가. 인간의 업고여 생로병사여 아득히 벗어난 앳되고 예쁜 젊은 그 얼굴. 빛과 향기에 흙과 숯과 오칠이 어우러진 천상의 공간에서 사람들은 연꽃 만나고 가는 한 줄기 맑은 바람같이 잠시 마음 내려놓고 쉬어갑니다. 잊고 살던 참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기도 하죠. 12월 7일 앵커의 시선은 고요한 미소에 빠져들다였습니다. 추위가 주춤하는 동안 서쪽 지역에는 어김없이 미세먼지가 찾아왔습니다. 중국발 스모그가 해소되지 못하고 계속 정체되고 있는데요. 당분간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공기가 탁할 것으로 보여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추위는 풀렸지만 일교차는 여전히 크겠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안개가 점차 짙어지겠고요.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곳에서는 블랙 아이스도 생기겠습니다. 도로가 미끄러운 가운데 시야도 뿌옇기 때문에 운전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는데요. 서울과 대전 13도를 보이겠고요. 남부 지역은 대구와 전주가 14도를 보이겠습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이 약간씩 떨어지겠지만 이번 주까지는 계속 포근하겠습니다. 눈이나 비 소식은 없겠고요. 미세먼지만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2월 7일 화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